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사실 저는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환경 전문가들이 워낙 많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는 아마 평상시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 풀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콘텐츠 소비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로 나온 어떤 영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볼 수가 있고 만약 극장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장면 중에 어느 장면을 통해서 그 영화 보실 것 같습니까? 아마 개인마다 취향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넷플릭스파예요. 유튜브파.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굉장히 사선으로 누워가지고 되게 떡진 머리로 영화 보는 걸 그걸 좋아해요. 아무거나 막 집어먹으면서. 영화관에 가려면 아무래도 머리도 감고 좀 단정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너무 귀찮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학생들하고 이걸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저희가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동떨어진 질문을 어느 학생이 던졌습니다. 교수님 근데요, 어느 게 더 친환경적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뒤져봤어요. 만약 300명을 가정하고서 300명이 새로 개봉한 만약에 이순신 장군 영화 동시에 만약 개봉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하고 영화관. 300명이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친환경적일까? 각자 집에서 떡진머리하고 누워서 영화 보는 게 친환경적일까? 일단 머리를 다 감는다는 가정을 하죠. 머리 안 감고 거기서 편차가 생기니까 머리 다 감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것과 관련된 명확한 연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편화된 연구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재미난 게 이게 있어요. 인터넷 트래픽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압도적으로 스트리밍입니다. 영상.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또 우리 집에서 KT나 SK텔레콤 가입해서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와, 이게 전체 트래픽의 무려 60%입니다. 이게 우리가 10몇 년 정도 돌아가게 되면 거의 없던 트래픽이죠. 없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TV 보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트래픽이고 새로 만들어낸 환경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더니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런 연구는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를 제가 집에서 1시간을 스트리밍해서 보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CO2의 양이 자동차 300m 주행할 때 발생하는 CO2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도시에 있어서 교통망이 좋아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서 영화관에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에 살아갖고 또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교통이 안 좋아, 이런 분들 중에 300명 거의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차를 몰고서 영화관을 가는 경우,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한다고 봤을 때는 영화관에 가는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될 상황이 되게 되면 그렇지 않고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 각자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좀 엉뚱한 상상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자체 강연이나 무슨 자문하러 많이 다니는데 그때 보면 지자체의 새로운 공연장이나 극장 같은 것들을 또 꾸준히 지으세요. 문화를 위해서. 근데 그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이 지자체에는 버스망도 부족하고 지하철은 당연히 없는 지자체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극장까지 오실까? 다 차를 몰고 오시겠죠. 와,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럼 영화관을 만들어주면 환경적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거겠구나. 반면에 도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집에서 넷플릭스를 못 보게 하면 어떨까? 웬만하면 가서 극장에 가서 모여서 볼 거니까. 좀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돌발적이고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학생들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건데 사실 이 문제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파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되게 막연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요만한 창으로 요렇게 보고 발열도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이거 아무런 영향 없을 거야.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때로는 잘못되거나 희한한 선택을 할까? 인지과학적으로 인간의 사고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제가 4가지로 쪼개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요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똑한가요? 나는 멍청하다고 사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스스로는 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살고 있습니다. 똑똑해 괜찮아.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 아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개인적인 문제고, 환경적인 문제만 봐도 사실은 우리는 분리수거도 하고 환경 마크가 뭔지도 일부 알고 있긴 한데,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앞서 그 넷플릭스하고 영화 문제처럼 사실은 답을 잘 못해요. 예. 즉 인지적으로 모르거나 때로는 알아도 단기적으로만 판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거나 장기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냥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슈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면 동기가 있어요. 동기. 여러분 혹시 끝나시고 댁에 가실 때 교통편을 검색해서 가실 수도 있겠죠. 뭐 전 네이버 앱을 많이 씁니다. 네이버 지도 앱. 네이버 지도 앱 아까 장난삼아 대기차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집 딱 해봤더니 이제 교통편 여러 개가 떠요. 서울이니까 경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내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할까요? 뭐 지하철 2번 타는 거, 버스 3번 타는 거, 지하철 한 번 하고 버스 한 번 하고 갈아타는 거. 비용도 막 뜨잖아요. 시간. 1시간이 걸린다, 1시간 10분이 걸린다, 2,000원 걸린다, 2,500원 들어간다 막 이렇게. 그 외에 혹시 뭐 고려하시는 게 있을까요? 시간하고 걸어가는 시간 또는 돈 이런 거 말고. 그 의사결정 상황에서 환경은 어떨까요? 환경. 대안 중에 분명히 옆에 버튼 누르면 자가용 모드 택시도 있어요. 택시 타면 얼마 들어간다. 자,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할 때 사실은 지금 동기요인 중에 환경적인 게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미러월드 형태의 그 지도 맵에도, 지도와 관련된 서비스에도 환경에 대한 이슈는 거의 데이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A안을 선택했을 때 B안을 선택했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으면 제가 아까 넷플릭스나 영화 관련 이슈처럼 막 뒤져봐야 돼요. 뒤져봐도 굉장히 데이터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에 작은 포인트라도 만약에 환경과 관련된 하다못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마크라도 하나 붙여주게 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이거 괜찮으니까 택시 타고 갈까 하다가 왠지 이게 빨간색 마크가 붙어 있어. 혹시라도 좀 움찔할 수도 있겠죠. 동기 요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상복합 건물에 오래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무실이 많아요. 다 좋은데 이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마다 직장인들이 그렇게 나와 담배를 핍니다. 담배를 피면 재떨이가 하수구예요. 하수구에 그렇게 쏟아붓고 있어요.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거기다가 버리는지. 또 늘 그 하수구 옆에 있는 아마 송풍구 같은 건데 거기다 커피컵을 이렇게 올려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커피 드시면서 담배 태우고 담배 재떨이는 여기고 커피 잔을 버리는 트레이는 여기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누가 정해놓은 것 같아요. 아무런 마크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놓고 가서 물어보기에는 너무 체격이 큰 분들이어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혹시 이런 적 있냐? 담배 피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뭐 좀 그러지 솔직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야, 다 그렇게 해. 버릴 적 없잖아. 아, 그리고 별 문제 아니야. 그거 나중에 한번 퍼내서 버리면 되지. 별 문제 아니야. 다 그렇게 한다. 동조현상이에요. 나중에 퍼서 버리면 된다. 결과를 무시하는 거.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인이라는 게 또 관여가 돼요. 마지막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습관. 왜 그렇게 하면 나 계속 그렇게 했어.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오늘 화장실에 양치하는 걸 봤어요. 근데 물을 계속 틀어놓고 양치하는 거예요.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 계속 거슬리는 저 물소리가. 콸콸콸콸콸. 근데 요즘에 뭐든지 말하려고 하면 한 3번 생각해요. 이것도 혹시 말하면 괜히 꼰대 갑질이라고 할까 봐 3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근데 그 양치 이거 할 때는 물 끄고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긴 하죠. 나 알았는데 왜? 에이,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교수님. 그래요, 습관. 근데 습관은 왠지 굉장히 무슨 사회적인 책임이나 책무처럼 이야기해요. 습관이니까 습관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 이만한 뭔가 짐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습관. 습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나의 습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시 이게 놀랍게도 지금부터 살아갈 또 나의 몇 년 또는 몇 개월이 미래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습관 바꿀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인지적인 요인인데, 제가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가장 놀랬던 게 이거예요. 누가 살던 집에 이제 월세를 내고 들어갔는데 이만한 20인치짜리 TV가 있는데 옳다구나 공짜구나 하고 틀었는데 고장난 거예요. 제가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다 버려요? 하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여기다 버리래요. 덤스터에다가. 끌고 나갔어요. 그때 덤스터가 진짜 있다만 해요. 순간 찾았어요. 이거 뭐 딱지를 붙이거나 분리수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냥 넣으래요. 넣으면서 되게 마음 찜찜하고 뭔가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아, 이들은 분리수거를 안 하는구나.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생긴 기계인데 오스카라고 하는 인공지능 분리수거 도움입니다. 쓰레기를 갖고서 카메라 앞에 가면 얘가 딱 가가지고 이건 일로 버리고 일로 버리고 일로 버리고 해서 알려줘요. 사실 우리처럼 분리수거가 체질화된 국가의 국민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외국인들 서가지고 하나하나 찍어보고 버리고 찍어보고 버리고 합니다. 저런 바보가 있어. 저걸 모르다니. 모르겠어요. 우리가 최적화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인지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모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넷플릭스하고 영화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인간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늘 충분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그 빈틈을 안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이런 시도하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지적 요인 채워주는 거.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친환경적인 건축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생긴 건축물인가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상상해 보라고 했더니 주로 이런 그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 네, 무슨 대학교 건물 같은 느낌이죠. 담쟁이 넝쿨. 별로 근데 사실 친환경적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고풍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스페인의 마드리드 공대가 주축이 된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이 됐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약자로 제바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인데 18개, 7개 국가 18개 연구소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들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건축. 탄소를 발생시키는 산업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건축이 사실은 다른 산업보다 굉장히 높은 양을 발생시키더라고요. 무려 37%가 건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의아했어요. 아니 건축의 역사가 크고 길고 건축 공학이 다양한 걸 연구하는데 왜 이걸 못 줄이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매번 환경, 매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화된 해로 구하기 좀 어렵다. 어떤 포뮬라에 의해서. 그래서 이들은 이걸 AI를 써가지고 포뮬라가 없이 추론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나 우크라이나나 여러 국가의 실증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설계안,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건축 자재를 바탕으로 건축을 만들어 놓고서 이때 발생한 탄소량이 진짜 줄어들고 있는지 이걸 측정을 해보고 있더라고요. 37%를 과연 몇 퍼센트까지 낮출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그 개인이 뭐를 분리수거할지 모르는 어떤 작고 사소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보다 더 크고 인간의 머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지적인 문제를 AI를 통해 접근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개인의 어떤 공부나 머리쓰기의 개선만으로 바뀌지 못하는 집단을 넘어서는 더 버드아이뷰로 봐야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기적 요인도 한번 보시죠.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재미난 걸 봤는데 AI 센티브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교통 분야 앱 같은 거예요. 얘는 이제 경로 검색을 하게 되면 경로가 쫙 뜨는데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떠요. 탄소 발생량이. 네가 이 경로로 가면 어떻고 저 경로로 가면 어떻고. 사람들한테 각종 환경적인 경로로 가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게 되면 내가 이걸 지키면서 뭔가 이상주의자, 자아실현하는 존재까지 되는 건데 좀 더 현실적인 욕구도 자극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재적인 동기하고 외재적인 동기가 있을 때 얘는 동기를 양쪽을 다 건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친환경적인 경로를 선택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나중에 이걸 교통에 대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경로를 따지게 되면 환경도 세이브가 되고 주머니도 세이브가 되는 이런 것들로 실제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효과적인 툴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럼 모든 것들이 이런 식의 동기부여 요건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전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네, 젠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만들어 놓은 헤비피커라고 하는 건설 폐기물 분리수거하는 로봇이에요. 저 어마어마한 헤비피커가 무려 500개의 건설 폐기물을 식별을 해가지고 선별을 하고요. 40kg까지 몰려요. 그리고 분당 지금 이제 영상 속도가 좀 저배속인데 2,300개를 분류합니다. 분당. 엄청나게 빠른 속도 파파파파 분류하는 거예요. 저도 한 분리수거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분리수거를 제가 주로 하니까 저보다 몇 배 빠른 로봇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인간한테 이렇게 분리수거 산업체 분리하는 것도 이상주의적인 거고 너 이거 하면 급여 좀 더 줄 수 있어. 과연 이런 시스템만으로 우리가 500개의 미세 분리를 할 수 있을까? 인간한테는 제가 봤을 때 충족되기 어려운 동기예요. 이거는 과감하게 접고 기계, 로봇, AI를 통해서 풀어볼 수 있는 접근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동기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기도 하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사회적인 요인도 한번 보시죠. 제가 앞서 이제 담배 피고 버리고 커피컵 두고 가는 사람들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 좀 가장 큰 문제가 트래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담배꽁초 버렸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톡방에다가 너 그러면 담배를 제가 봤을 땐 대학 때부터 계속 피는 친구예요. 30년. 네가 이제까지 그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가 몇 개나 될 거 같니? 했더니 일단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저만 하는 사람이래. 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론해보자. 내가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을 피우고 그중에 솔직히 반은 그런 데 서서 피우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예요. 체크가 안 돼. 근데 체크를 저랑 해보니까 좀 찜찜해 하더라고요. 초반에 얘기했던 야 다 그래가 약간 누그러져요. 다 그런다고 하기엔 생각보다 너무 숫자가 많거든요. 이 숫자가 막. 그래서 비슷한 맥락을 지금 사회적으로 구현한 우리나라 기업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자동차인데 현대차와 기아자동차는 엄청나게 그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많은 공급자들한테 부품을 받고 또 여기서 만든 물건이 또 사회에서 복잡하게 쓰이고 재활용되고 폐기되고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이 라이프 사이클에 들어가는 체인에 있어서 이들은 두 가지 기술을 써가지고 이 환경적인 문제를 트래킹을 하고 노티파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SCEMS라고 하는 산업계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서는 각 라이프 사이클에 들어가는 파트너마다 탄소 발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센터에서만 관리하면 뭔가 위조가 되거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블록체인을 써가지고 서로 이거 확실한 데이터야. 집계하는 건 AI 써가지고 누가 편하게끔 보게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이 세부적인 환경과 관련된 영향들을 개인이 일일이 기록을 하거나 체크하기는 너무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비용을 덜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접근 중에 이런 것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습관적인 요인 한번 보시죠.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습관은 주로 개인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습관이 조직, 큰 집단, 어떤 세대에 접목되면 저는 그게 관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인간은 말을 들으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큰 밭에서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렸나요? 혹시 농부가 붓을 들고서 하나하나 잡초에다가 농약을 칠하고 있는 걸 떠올리신 분이 계세요 혹시? 네, 아무도 병원 가실 분이 없네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병원을 가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떠올리신 거는 아마 저런 이미지일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 대학 때 농활 할 때 봤던 장면인데 큰 이렇게 농약통을 뒤에 짊어지시고서 이렇게 쭉 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차 모는 거 이렇게 보시고서 이런 어르신. 또 좀 큰 데 가면 이렇게 드론, 제가 드론으로 쫙 탈포하면서 가잖아요. 이런 거 떠올리실 겁니다. 저는 이 방식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습관이자 집단으로 봤을 땐 관습인 것 같아요. 왜 농약을 꼭 그렇게 뿌려야 될까? 토지오염들을 보게 되면 지구의 역사가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 농업, 그다음에 화학 농업이 발전하면서 토지 속에 있는 질소하고 인의 양은 불과 몇백 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예요. 잘 좋은 쪽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악화시키는 거에는 그 어떤 정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구를 악화시키는 게 또 우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AI를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디어앤코라고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농기구 회사죠. 창업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존 디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회사의 신형 장비에 보게 되면 농약을 쫙 뿌리는 게 아니라 그때 마이크로한 스프레이 같은 게 여러 개 달려 있어요. 발판 쪽에.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예요. 2cm 단위로. 식별하는 거는 15기가픽셀의 고정밀 카메라를 통해서 얘가 잡초인지 농작물인지 보고서 잡초 부분에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상상했으면 제가 이상할 거라고 했던 부추로 농약을 칠하고 있는 농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AI로. 대단하죠. 제초제의 사용량을 3분의 1을 절감시켰습니다. 대단하죠. 3분의 1만 해도 저는 되게 멋지다고 보는데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카본 로보틱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비슷하지만 이런 장비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름이 레이저 위더입니다. 혹시 피부과 가가지고 점 같은 거 없애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피부과 가면 이렇게 점을 없앨 때 어떤 걸 쓰시나요? 레이저를 이렇게 하잖아요. 통통통통. 거기서 착안한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제초제를 3분의 1을 쓰는 것도 문제다라고 본 것 같아요. 아예 안 쓰면 어떨까? 피부과에서 그거 없을 때 레이저 쓰니까 레이저를 쓰는 겁니다. 저 발판 같은데 레이저가 수많이 깔려 있어요. 장비가 쫙 가게 되면 역시 카메라로 센싱을 하고 인공지능이 판독을 해가지고 이거 잡초다 싶으면 레이저로 통통통 쏴주는 겁니다.
그럼 레이저 쏜 거에 다 태워버리는 건 아니고 죽을 정도로만. 그러면 잡초가 고사되는 거예요. 제초제의 잔류량을 제로로 만드는 거죠. 아예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이제껏 50년, 100년 동안 해왔던 어떤 집단의 생활 방식, 산업의 흐름 또는 개인의 삶의 방식에 따라 습관이나 관습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케이스처럼 뒤집을 수 있는 여력도 우리한테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네 가지 측면에서 뭔가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환경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만 할 것이냐? 안 좋은 것도 역시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반도체 컴퓨터들이 필요하겠죠. 생산량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환호성을 부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장비를 찍어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전자제품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습관적으로 최근에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잘 안 쓰고 뭐 클로드 3다, 챗GPT다 하는 검색 엔진 대신에 인공지능 도구를 써요. 근데 그때마다 스스로 좀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꼭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될까? 아닌 건 옆에 태그를 딱 눌러서 구글에 물어봐요. 구글. 왜 그러냐 하면 가벼운 걸 물어봤을 때 구글하고 챗GPT가 발생시키는 CO2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뒷단에서 프로세싱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오늘의 날씨다. 그런 것들. 또는 한국사 1970 몇 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거. 구글 보면 바로 나와요. 일반적인 팩트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연관도를 찾아가지고 보여주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러다 보니까 CO2의 양이 무려 5배나 올라갑니다. 근데도 최근에 보면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리고 공유하는 문화가 젊은 층의 문화처럼 확산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미술품도 이만큼 사가지고 막 버리고 캠퍼스 찢어버리고 하느니 이거 굉장히 친환경적인 것 같아. 비용도 싸. 한 달에 2만 몇천 원이면 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찌 보면 캔버스 한 달에 한 4-5개 찢어버리고 물감만 2통 쓰는 것보다 더 큰 오염이 다가오고 있는 걸지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내년을 예측을 해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발생시키는 CO2의 총량은 현재의 항공산업의 총량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모든 CO2의 양 대비.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환경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해안은 갖고 있지 않을까? 인지적인 문제, 동기적인 문제. 실제 작년에 많은 해외 논문들이 이런 게 나왔어요.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기후, 재난, 위기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고 분산된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보여주는 것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근데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은 과연 누구고 어느 국가가 힘을 발휘할까? 주로 미국, 중국, 유럽 쪽이죠. 과연 그들이 자국이나 자기업의 이익을 벗어나서 지구 전체 생명체 이익을 반영하는 기후와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게 인공지능 학습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의 이익에 부합되는 답을 뱉어내는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낼지 확신하기가 어렵죠. 근데 놀랍게도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은 인간은 어떤 편향된 정보를 봤을 때 되게 인공지능을 믿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런 게 있어요. 잘못된 정보 2개를 동시에 줍니다. 근데 하나는 인간이 만든 정보고 하나는 인공지능이 만든 잘못된 정보예요. 이 상황에서 인간이 무언가를 그나마 더 믿는가 시험을 해봤더니 인간은 인공지능이 던져준 잘못된 정보를 그래도 더 믿으려고 해요. 공정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터넷 댓글창에 판사를 인공지능 대체하자는 말이 붙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건데 과연 이게 정말 공정할지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00개의 셀을 제가 띄워놨어요. 100개의 셀, 약간 회색빛이죠. 오염된 지구를 제가 상징해서 100개의 셀을 띄워놔봤는데 만약에 지구상에 100명, 100마리의 포유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전체 바이오매스 중에 인간은 과연 몇 개의 셀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100개 중에. 포유류가 100명이면 인간이 중에 한 10명 될까요? 좀 더 많을까요? 한 20명 될까요? 좀 더 많더라고요. 100개 중에 100마리 중에 36마리, 36명이 인간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무시하면 안 될 데이터가 인간을 위해서 키워주는 가축들의 숫자입니다. 포유류. 이 숫자가 몇이나 될까요? 인간하고 비슷한 이 정도 규모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무려 이 정도 규모입니다. 60. 그러니까 전체 포유류의 바이오매스가 100이라고 잡았을 때 인간 36, 포유류 중에 가축 60에서 96이 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이에요. 나머지 빈 4개의 회색빛 땅에 야생 포유류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4마리밖에 없어요. 야생 포유류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인간이 그렇게까지 지구에 치명적인 영향을 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데이터만 봐도 인간은 굉장히 센 종입니다. 센 종. 이렇게까지 만들어 왔잖아요. 이건 어떨까요? 뭔가 우상향하는 그래프.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나의 집값이나 나의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되길 기대하겠지만 약간 다른 그래프입니다. 일단 여기서 보라색은 인구수 증가하는 거예요. 현재 대략 8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걸 상징하는 그래프고요. 이 80억에 도달하고 있는 보라색 그래프를 바짝 뒤에 쫓아가고 있는 초록색 그래프는 과연 뭘까요? 경제 성장률 그래프도 초록색 그래프랑 비슷하게 인구수 대비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여기서 초록색은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멸종하고 있는 동물의 개체 수입니다. 인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냉정한 현실은 지구에서 동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계속 가면 저는 이런 상상도 해요. 어느 순간 지구에는 인간만 딱 남지 않을까. 와, 인간만 남았다. 다 몰아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끝에 우리는 또 뭘 몰아낼까요? 모든 동물을 몰아내고 인간이 마지막으로 몰아낼 종은 사실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썼던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서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제가 어제 국무조정실을 다녀왔는데 국무조정실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 받아본 질문이에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었었지만 저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는 뭘까? 한편으로 저는 그 질문에 이런 질문으로 되돌려드렸어요. 그럼 선생님, 인간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우리는 무언가 풍요롭고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꿈꾸는 풍요와 아름다움 속에 인간과 자연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건지에 대해선 굉장히 흐릿한 또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품고서 살아가는 게 냉정하게 우리가 아닌가 전 생각합니다. 산업혁명기의 모습을 두고서 작가는 두 갈래 길을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인공지능이 만드는 이렇게 양쪽 긍정과 부정적인 길을 이때하고 동일하게 바라봅니다. 산업혁명에 이은 지능혁명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산업혁명이 가져왔던 수많은 풍요와 엄청난 오염이 앞으로 지능혁명기에는 더 큰 몇 배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파운데이션은 중국에 100개가 있고 미국에도 100개가 있고 우리나라에 몇 개 없고 특히 개인은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이 반도체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나는 멀리 있다. 빅테크 기업, 기업가, 자산가, 정치인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들의 책임이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인지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여전히 우리가 소비자이고 한 기업의 구성원이고 또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책임 또는 그러한 권리에서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줄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이 길의 끝에 어떤 갈림길이 나타나고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